토니는 에이드리언에게 갑자기 편지를 한 통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읽자마자 토니는 매우 치졸하고 또 옹졸한 태도로 그에 대한 어떤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토니는 그 당시 내가 보냈던 편지가 어떤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서 좀 함부로 휘갈긴 듯한 그러한 답장이었다는 것,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는 미국으로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떠돌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니 그동안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 편지를 열어보고는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 부커상 수상작인데요. 바로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기억과 시간, 그리고 과거의 어떠한 행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인데요. 그 내용이 좀 심오하기도 하고 또 오래도록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Sense of Unend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 보자면 결말에 대한 감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어 번역 제목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되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줄리언 반스는 영국 사람이고요. 1946년생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특히 줄리언 반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가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 같은 데서 찾아보기도 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편집자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의 작품에는 정말 만물박사와 같은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지성적이라고 할까요? 좀 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분들은 매우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의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길거나 현학적이거나 복잡한 문장을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간명하고 깔끔한 문장을 쓰는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또 줄리언 반스는 전 세계의 여러 그 문학상들을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국뿐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전 세계 유명한 문학상을 다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은 프랑스에서는 무려 훈장을 3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책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토니 웹스터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현재 이미 은퇴를 한 노년의 어떠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부에서는 그가 청소년기와 그리고 대학 생활 때 겪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노년에 들어온 다음에 그가 겪게 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 토니 웹스터는 학교에서 에이드리언 핀이라는 어떠한 친구를 알게 됩니다. 그 친구는 매우 명석하고 또 사색적이며 그리고 논리적인 능력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에이드리언과 이제 토니는 친한 친구가 되고 이제 그들과 함께 다른 2명의 친구 모두 4명이 우리 평생의 우정을 약속하자 이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 에이드리언은 수업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결과 졸업한 이후에도 영국의 명문대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갑니다. 반면 토니는 그냥 평범한 정도의 그런 학생이었고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좀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앞부분은 약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어떻게 그 청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의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는지 이런 부분이 재미있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야기만으로도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토니는 베로니카라는 여성을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말에 베로니카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는데요. 베로니카에게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인 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분위기는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뭔가 이 토니가 방문을 했음에도 그렇게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그 어머니라는 분은 토니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너무 베로니카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달걀 후라이는 하나 더 토니에게 준다든지 하는 약간 좀 미묘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베로니카와 토니는 어느 정도 사귀었지만 결국 잘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토니는 에이드리언에게 갑자기 편지를 한 통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서 에이드리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로니카와 사귀어도 괜찮겠니? 일종의 허락을 구하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읽자마자 토니는 일종의 질투와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치졸하고 또 옹졸한 태도로 그에 대한 어떤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신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토니는 그 당시 내가 보냈던 편지가 어떤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서 좀 함부로 휘갈긴 듯한 그러한 답장이었다는 것,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니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답시는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리언은 편지에서 베로니카와 데이트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래, 왜 하필 베로니카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런데다 왜 나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이지? 그 편지 역시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을 가감없이 되짚어보되 가감없이 기억해낸다는 게 만에 하나 가능한다는 전제에서 되짚어 봤을 때 그가 한 말은 자신이 이미 베로니카와 사귀고 있으며 내 눈에 띄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 제 입으로 직접 털어놓는 게 낫겠다는 의미였다. 또 이 소식이 충격적일 수 있겠으나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만약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우정을 위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재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로니카도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찬성했다고 했다. 아니, 실은 일부분 그녀의 아이디어이기도 했다는 거였다. 짐작이 가겠지만 나는 그가 윤리적인 가책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고소했다. 만약 내가 모종의 존엄한 기사도적 예법이나 아예 한술 더 떠서 현대 윤리적 원칙이 침해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음을 넌지시 내비치면 그는 당연히 그리고 응당히 베로니카와는 더는 섹스는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앞서 말했지만 에이드리언은 자신이 이룬 모든 학문적 성공과 무관하게 세속적인 속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한동안 자기 연민에 빠진 채 그의 군자연하는 어조가 맨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마침내 제대로 갖추어 답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예의 바보 같은 서간체 따위는 일절 쓰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와 베로니카가 공동으로 느낄 윤리적 가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꽤 많은 얘기를 했다. 또 나는 베로니카가 오래전에 받은 괴로운 상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게 신중할 것을 권했다. 그런 다음 그에게 행운을 빌었고 그의 편지를 텅 빈 벽난로 속 쇠살대에 넣고 태운 후 심파조라고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청춘이었음을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그 두 사람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내치기로 결심했다. 네, 제가 읽은 글에서 보여지듯이 토니는 자기가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와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그 감정이 어떤 면에서 좀 충동적이었고 그리고 질투와 분노가 있지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말을 내가 썼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토니는 그 편지가 너무나 유치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지? 라고 약간 후회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토니는 어떤 남들처럼 직장을 바로 찾기보다는 미국으로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떠돌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고 나니 그동안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 편지를 열어보고는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의 마지막에 토니는
예전에 만났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에이드리언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에이드리언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명료함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 가지를 토론하면서 에이드리언의 자살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2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부는 노년에 접어든 토니가 어느 날 문득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토니에게 약간의 유산과 더불어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남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좀 이상합니다. 베로니카도 아니고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토니에게 유산과 더불어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남겼다는 게 토니는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베로니카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베로니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거리를 두고 가깝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관계 속에서 급기야는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베로니카가 어느 날 예전에 토니가 에이드리언에게 보냈던 그 편지 원본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니는 자신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잊고 있었지만 단지 유치하고 어떤 치졸한 감정에서 쓴 편지였다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가감하고 윤색하고 교묘히 가지를 쳐내는 걸까? 그러나 살아온 날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이야기에 제동을 걸고 우리의 삶이 실제 우리가 산 삶과는 다르며 다만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적어진다. 타인에게 얘기했다 해도 결국은 주로 우리 자신에게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에이드리언에게, 아니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베로니카, 개 같은 년, 잘 지냈나? 너도 함께 이 편지를 읽도록. 과연 너희들은 서로 천상배필이니 모쪼록 그 기쁨을 실컷 누리길 바라마지 않아. 서로에게 한없이 빠져든 나머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도 영원히 지속되길. 내가 너희를 소개해준 나를 저주하게 되길. 필연적으로 맞게 될 결과로 너희가 헤어질 때 꼭 그러길 바라마지 않아. 나는 6개월 후라고 보지만 너희 둘의 자존심을 합친다면 1년으로 늘어날 테고 그만큼 둘 다 만신창이가 될 테니 이 안이 좋겠어. 각자의 인간관계에 독처럼 작용하는 고통이 평생 이어지길. 사실 마음 한켠으론 너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길 바라고 있어. 이유인즉 내가 시간이 대대손손 이어지며 복수를 가한다는 걸 굳건히 믿는 인간이라 그래. 예술작품을 보라고. 그러나 복수의 관역은 그 조준이 정확해야 하는 법. 너희 둘이 딱 그에 해당된단 말이지. 그러나 너희는 위대한 예술품이라기보단 만화가의 낙서에 지나지 않지. 그러니 너희에게 그런 걸 바랄 수는 없는 노릇. 너희의 양해를 구하며 시어를 동원해보자면 순진무구한 새 생명으로 하여금 자신이 너희의 운우지정으로 인한 결실임을 깨닫는 짐을 지운다는 건 불공정한 처사일 테니 말이야. 에이드리언, 너도 이미 그 여자가 남자 잡아먹는 요물이라는 사실쯤은 알았겠지. 하지만 내 생각에 너는 그녀가 자신의 원칙에 얽매여 발버둥 치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 타일렀을 것 같군. 내 여기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출할 만한 정확한 소견서. 한 주의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될 수는 있지만 소견서를 남길 테니 다 필요 없고 그 여자가 자기 자신 말고는 세상 어느 누구의 감정이나 정서적 삶을 생각할 능력이 없음을 알길 바라. 그 여자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자기 딸을 경계하라 주의를 줬었지. 내가 너라면 모친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볼걸? 오래전에 그 여자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물론 베로니카 몰래 해야겠지. 그 이유는 말이야, 썩을. 그 여자는 만사를 제멋대로 휘둘러야 성이 차는 종자라서 그래. 또 허세덩어리기도 하니 명심하라고. 네,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토니는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에이드리언에게 어떠한 그 분노의 감정 속에서 그리고 질투 속에서 좀 냉정한 편지를 썼다고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적나라하고 어떤 저주를 퍼붓는 그런 편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베로니카는
토니를 어떠한 곳에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토니는 일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인 한 사람이 있었고요. 간병인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친구는 베로니카에게 아주 편하게 메리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혹시 에이드리언의 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던 토니.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은 아주 놀라운 반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커다란 스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마 결말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은 기억의 왜곡과 시간, 그리고 삶의 한순간에 저지른 행위가 평생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니는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기억된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편집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사실은 나중에 노년이 되고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야 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제목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토니가 가지고 있었던 예감은 사실은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말로 치달으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원제인 The Sense of an Ending은 제가 아까 결말에 대한 감각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말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결말을 알 수 있는 시점에 와서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의 각 부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나의 의도만 생각하고 혹은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인 줄 알지만 혹은 내가 내뱉은 말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커다란 상처가 될까? 혹은 저 사람의 삶에 그렇게 길게 영향을 미칠까? 혹은 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내 한순간의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또 나의 기억은 어떻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억은 또 어떻게 계속 편집되고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지는지를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중편 정도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내용이 약간 스릴러와 서스펜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은 약간 데미안을 떠올리듯 그러한 좀 청년 시기의 이야기를 학창 시절의 이야기가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노년이 된 다음에 이제 회고하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기억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태도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줄리안 반스의 다른 소설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한번 이 책을 처음 어떤 접하는 소설로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이 좋으셨기를 바라겠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